자, 지금부터 우리 183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인데 이건 좀 별도의 제도입니다. 실제 손해배상하고 같이 연결하면 약간 한 30% 더, 한 25분에서 30분 더 가요. 하지만 이것만 하면 그 정도 시간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고 여기는 뭐 2장 정도 되나요? 요것만 정리할 것인데 또 부수적으로 붙어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도 하나 준비해 줘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손해배상 제도하고 전혀 달라요. 이건 당사자 문제입니다. 전혀 당사자 문제예요. 우리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는 이 제목은 마지막에 제가 적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당사자예요, 당사자. 앞에는 손해배상 제도는 말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치거나 고용된 이 사용인이 사고치거나 일하는 사람 사고지만 이게 당사자 문제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현실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매수인이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 민법에 뭐 동시이행의 관계다 뭐 이렇게 해서 야, 잔금 주면 등기부 줘야 되지 않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집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법을 22년 뭐 가까이 어릴 때부터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 살 때 그렇게 1대1 관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정도이지 동시행의 관계입니다라고 하면서 잔금 주면서 등기부 주세요.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거죠. 돈 다 넘겨주면 그때 등기부 넘어오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갈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넘어가고 중도금 넘어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고와는 좀 달라요. 좀 외국에 나가 사고를 보니까 요 매수인이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둘이 합의하에 제3자에게 돈을 맡깁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돈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예치한다라고 해요. 예치를 합니다.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요. 이렇게 예치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권리를 넘깁니다. 권리 필증을 넘겨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때 돈 나가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지급 방식과 전혀 다르죠. 이걸 합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개론 시간에 배웠던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별도로 시간 빼어놨어요. 우리가 이 개론 과목에서 이걸 배울 때는요. 말 그대로 에스크로우 제도는 이 권한 보장 제도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 국내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제 과목은 실무예요. 해요. 한지 이거요. 20년도 넘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권한보장 제도는 조금 더 확대하면 이 강의 다 듣고 나서 하셔도 되고 지금 딱 중단하고 바로 들어가도 돼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보증보험은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칠판 보세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좀 옛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이 나 저 집에 꼭 들어가고 싶어.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저당권 걸려있고 제가 전세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경매 실행 순서 어떻게 권리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 집이 저당 잡히면 돈 은행에 다 가져가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울의 집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금액하고는 좀 괴리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보호도 못 받고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 할까? 그때 쓰는 게 전세금 보증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그런 보증제도의 일환입니다. 즉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한 상태에서 집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 어떤 일정 금액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에스크로우 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지금 실제 실무상에서는 20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축 그 공사의 공사기법 중에 공기별로 돈 주는 제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도를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찾아보면 많습니다. 특히 화재보험 쪽으로 찾아보면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가 기억으로는 거래 금액이 2%짜리가 있어요. 2%만 내면 나머지 그 전액을 다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자, 우리 칠판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을 진행해요. 이렇게 서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진행을 했던 계공이 왠지 이 매도인이 보니까 돈을 들고 도망갈 사람처럼 보이거나 보일 우려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 보호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계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권장 공고입니다. 이 권장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해볼래라고 권장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이것을 합의합니다. 협의하여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두 사람이 협의하여 제3자에게 돈이 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출할 때도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두 사람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 동의로 돈이 인출돼야 돼요. 당연한 논리죠. 자, 그래서 이 계공이 이제 이 당사자에게 돈을 갈 때 어떻게 하라?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3자에게 돈을 맡겨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돈을 가져가시오. 이런 제도가 있다고 너희들이 합의하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3제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돈 가지는 것을 우리가 예치 장소를 기관이라고 해요. 예치 장소입니다. 이때 예치 장소는 우리 약으로 제가 좀 적을게요. 금융기관, 공제, 신탁 등. 우리 옛날에 시험에 정말 황당한 시험이 있었어요. 예치 기관은 금융, 공제, 신탁 이렇게가 오답이 나왔어요. 그게 1번이었고요. 3번은 금융, 공제, 신탁 등이 있었어요.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 하여 금융과 공제와 신탁 외에 다른 데도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장소예요. 그렇지만 이 장소에 누구 금융실명법 때문에 누구 명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명의자가 나와요. 이때 명의자는 당사자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당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들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뺀 나머지, 그 나머지가 예치 명의자인데 이때 개공이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시켜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동중개라면 이쪽에도 중개, 이쪽에도 중개, 즉 개공 두 사람 나오잖아요. 누가 해도 관계는 없어요. 하여튼 이 두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개공한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매수인이 지금 매도인에게 넘겨가야 될 돈이 한 20억이라 가정을 해요. 그 돈이 제3자가 개공이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대가 아침 7시대 전화를 해요. 매수인이 개공한테.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이 노랗게 떠요. 왜? 이쪽으로 가로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 있잖아 지금. 전화 한 7시 1분 넘어가는 그 60초 사이에 한 수십 번 달 겁니다. 그러다가 한 7시 3분에 전화 받아요. 너 어디 갔냐? 저 대변 보고 있는데요. 전화기 들고 가! 하면 소리 지를 거예요. 즉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개공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명의자가 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무냐 하면 자, 첫 번째는요. 너는 안 되니까 이 두 사람은 내가 얘한테 돈 맡겼죠? 그러니 너가 우리 돈을 잘 보호해달라는 의미를 띠고 있겠네요. 그래서 너희 개인 통장과 의무적으로 분리 관리하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출할 때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인출을 해라.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인출해라. 요 책이 다 나옵니다. 약으로 적을게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했으니까 공동 인출이 있어야 하지 이미 인출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세 번째는 지급 보증제도 해라.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업무 보증 설정하고 똑같아요. 이 지급 보증 제도를 통해서 돈 많이 깨먹으면 네가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해라. 업무 보증 설정하고 똑같아요. 금액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즉 완료하기 전에 이 사람은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가서 어떻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예치명의자 개공이 아니면 대통령령인데요. 즉 시행령이 관리하는 집단인데 돈 좀 많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다 적고 할게요.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신탁, 최신관서, 공제, 전문회사, 이 주관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시게 되면 서울 교대역에 가면 법원이 있어요. 서쪽 쪽에. 법원 앞에 가게 되면 공증법무법인이라고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가 전문회사예요. 그런 곳이.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신탁, 최신관서, 공제, 전문회사 이런 곳에 와서 예치 명의를 하는데 이거와는 관계없어요. 은행이라고 하여 금융기관으로 가야 될까? 그건 없습니다.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장소에 이러한 이름으로 가되 개업 공인 중개사로 가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영세하다 보니까 너의 통장과 분리를 하고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너 임의적으로 인출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지급보증 설정 제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제 좀 해달라. 하지만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하는 은행, 보험회사, 신탁, 최신관서, 공제, 전문회사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으니까 이런 세 가지의 의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돈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일정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들은 그럼 공짜는 아니거든요. 누구 좋아라고 한 제도입니까?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비용은 지급을 해야 돼요.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동안 돈을 가지고 있다가 넘기면 그때 인출해가 추가된다.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붉은색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매도인이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있게 되면 끝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 돈을 빨리 팔아야 될까요?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도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즉 사전수령기관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왜 제가 사전수령이라고 적었는지 곧 이해됩니다.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건 보험회사고요. 보증보험회사예요. 좀 더 책에 다 체크해 드릴게요. 이 사전 수령 기관인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보증서를 들고 어디로 가냐 하면 원래의 통장 명의자인 예치 명의자에게 빨리 띠갑니다. 띠가고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돈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집을 넘겨줬으니까 돈 받을 수 있다는 근거서라고 보면 돼요. 그것으로 보증서를 가면 예치 명의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수령을 해줘버려요. 수령. 그래서 원래 계약이 넘겨지고 돈 받아야 될 것을 보증서가 그 성격을 대체를 해버려요. 대체를 하고 돈을 줘버립니다. 그럼 일단 돈 받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예치 명의자는 그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 사람한테 찾아가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칠판 첨부 그 한 내용을 찾아볼게요. 183페이지 보면 1항을 보세요. 계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는 잔금 지급 시때까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즉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 넣을 때까지 매도인이 좋아 보여요. 근데 중도금 할 때 매도인이 좀 나빠 보여. 그럼 중도금 때부터 이제도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하지만 잔금 지급 때까지다.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지 잔금 지급하고 나서는 이런 제도 쓸 수 없다. 왜? 이행이 완료되니까요. 자, 세 번째, 계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시행령이죠. 자, 이 명의로, 자, 금융기관의 금, 네 번째 줄, 공제사업하는 자의 공,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등의 등,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 뭐 책도로 해드릴까요? 공고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도 처벌받고 이런 건 없어요. 자, 이제 2항, 3항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보시고요. 자, 이제 넘겨봐 주십시오. 184페이지. 자, 큰 2번에 예치 명의자라고 나오죠. 1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자. 아래 1번부터 동그라미 하세요. 은행의 은, 그 뒤에 글에 동그라미 하세요. 보험회사 보, 신탁업자 신, 채신관서채, 공제사업하는 자 공, 6번 두 번째 줄 끝에 있나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의 전. 그래서 음보신체 공전 이렇게 나와요. 꼭 주의할 것은 예치 기간과 예치 명의자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탁 이렇게 가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예치 기간 설명 방금 다 드렸고요. 자, 오른쪽에 예치 대상 금액은 당사자 문제입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10억 계약금에 대해서만 합시다. 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합시다. 또는 중도금과 잔금에 합시다. 계약금, 잔금에 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거죠. 당사자 합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치 기간은 잔금 지급, 즉 이행 완료될 때까지 이야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계공의 명의로 했을 때 어떤 의무가 있을까? 자, 1번 봐요. 계공의 명의로 할 경우 두 번째 끝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일정한 의무 어떤 것이냐? 자,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의 약정. 어떻게 돈이 나갈 것이다. 넘겨보세요. 분리관리 이제 하나 나왔죠. 이미 인출, 당사자 동의를 해야 인출한다 이거예요. 즉 이미 인출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지급 보증 설정. 이거는 업무 보증 설정하고 내용 똑같아요. 명칭만 다릅니다. 금액. 자, 이제 예치금 사전 수령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의 긴급을 요구할 때 돈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제일 기억하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가는가. 자, 양가로 2번 봐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이들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예치 명의자에게 주면 돈을 미리 받는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봐요. 이 사람은 권리를 넘겨줬죠. 이제 돈 받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돈? 계약금 등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권리 줬으니까 내 거 돌려줘. 반환해. 반환. 너의 채무를 하라고. 그래서 계약금 등, 즉 내 받을 돈을 돌려줘. 결과 내가 채권자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채무를 이행해줘. 그래서 반환 채무 이행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당사자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계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별도 제가 용지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 어디 가니까 일방이 나오고 어디 가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이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저부터 칠판 봐주세요. 여러분의 일방이 나올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비용부터 우리 얘기합시다. 비용이 잘 나오는데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건 또 그때가 정리하고요. 비용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매도 측, 매도인 갈까요? 권리 이전자 측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전자 측. 그리고 매수인.
권리 취득자 측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 매도인에 있어서는 뭘 하냐 하면 계약금 등에 반환 이행 제도와 그리고 각종의 권리 분석 비용 두 가지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비용을 이들에게 받는 거예요. 뭐 등기부 등본 비용은 보통 이쪽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저도 중개업하면서 매도인에게 700원 주세요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실제 차일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욕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불로장생의 길로 갔어요. 자, 그리고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에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에요.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임대인, 임차인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자, 그래 또 일방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두 개. 일반 중개, 정속 중개, 중개계약.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양 당사자와 중개 계약은 없어요. 매도인 측과 개공, 매수인 측과 개공. 각각이에요, 각각.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양방, 쌍방이라고 할까요?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여러분, 그 확인 설명 의무의 경우도 일방에서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더 보충해 드릴까요? 자, 이거 좀 색깔려서 해 드릴게요. 중개 계약과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좀 해설 달아 드릴게요.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오는 사람을 일방이 와야 되죠. 특정인 할 때 그 일방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보니까 양방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제출할 때 어떻게? 일방이 제출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하자면 확인 설명 의무는 제가 노란색 할게요. 이것도 좀 구별합시다. 이때 설명은 누구에게 합니까? 설명은 권리 취득 예정자, 취득자라고 적어 드릴게요. 줄여서. 그리고 설명할 때 부족하면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거 권리 이전자. 자, 해서 이걸 왜 제가 적었냐면 이제 붉은색 잡으세요. 여기에 보시면 권리 이전 권리 취득자 말은 여기는 없죠. 그냥 둘 중에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전자와 취득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구별을 꼭 해주세요. 붉은색 두 개.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쌍방, 양방 하는 거.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 쌍방 교부할 때 이야기다. 적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건 좀 강의 자르고요. 자, 이제 중개보수는 두 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두 강에 대해 정리를 하고요. 자, 협회 보직 교육까지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지만 여기서 이해하고 다음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